인천국제공항은 한눈에 봐도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로 붐볐다. 이곳이 한국인지 외국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다. 공항의 중심부는 전 세계 각지에서 날아온 외국인들로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수많은 외국인 여성이었다. 남성 인구가 부족한 국가의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몇 달 전부터 비행기표를 예매해 한국으로 온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이런 국제 결혼 소식에 반대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실제로 한국에 도착한 후 그녀의 생각은 180도 바뀌게 된다.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결사반대하던 그녀가 결국 이곳에 정착하게 되기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티아 콜레스코입니다. 벨라루스 민스크 출신의 30살 은행 매니저죠. 사람들은 종종 제가 너무 낙관적이거나 혹은 너무 현실적이라고 말하는데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몸이 약한 어머니와 여동생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꿈보다는 책임을, 모험보다는 안정을 선택했죠. 제 삶의 모든 결정은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민스크의 겨울은 언제나 길었습니다. 은행에서 고된 하루를 마치고 저녁 무렵 창밖을 보니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컴퓨터 화면에 영상 통화 요청이 떴습니다. 언니, 할 말이 있어? 아리나가 흥분한 목소리로 화면 너머에서 외쳤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신날 일이 뭔데 승진이라도 했어? 화면 속 아리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 결혼해. 박준서 씨가 청혼했어. 그 순간 제 손에 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티슈를 집어 쏟아진 커피를 닦으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결혼? 너희 만난 지 이제 8개월밖에 안 됐잖아. 아리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언니, 짧은 시간인 건 알지만 준서 씨는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진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그분 가족들도 나를 친딸처럼 대해주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여동생이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간 지 3년, 졸업 후 그곳에서 일하며 정착하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겨우 허락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저 어린 소녀의 풋사랑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이라니 너무 빨랐습니다. 아리나, 이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니?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한국은 우리랑 문화도 너무 다르잖아? 여동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니는 아직도 나를 어린애로 보는구나. 준서 씨 가족은 정말 좋은 분들이야. 진심으로 나를 존중해 주시고 한국어도 가르쳐 주셨어. 벨라루스 남자들보다 훨씬 가정적이고 책임감도 강하다고. 문득 친구 마샤가 떠올랐습니다. 마샤는 2년 전 국제 결혼 사이트를 통해 이탈리아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유럽으로의 여행, 부유한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 아름다운 꿈. 하지만 결혼 6개월 만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폭행했고 마치 동유럽에서 가져온 예쁜 수집품처럼 취급했습니다. 마샤는 지금도 우울증으로 고통받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리나, 내가 마샤 얘기해 준 거 기억나? 그 애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기억하냐고. 국제결혼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어. 여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모든 국제결혼이 마샤처럼 되는 건 아니야. 그건 그 남자가 나쁜 사람이었던 거고 준서 씨는 달라. 그리고 한국에는 행복하게 잘 사는 벨라루스 여자들도 많아.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결혼 정년기 남성의 수가 여성보다 현저히 적었습니다.
많은 남자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났고 남은 남자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이거나 실업자인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동유럽 여성들은 국제 결혼 시장의 상품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아리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봐. 결혼은 인생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야. 준서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 한국에서 평생 살 수 있겠어? 아리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는 날 이해해줄 줄 알았어. 언제나 나를 지지해줬잖아. 왜 이제 와서 내 행복을 막으려는 거야? 감정은 격해졌고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는 동생의 행복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리나는 제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 한다고 느꼈습니다. 아리나, 널 통제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그래. 더 나은 삶을 찾아 외국으로 나갔다가 상처만 안고 돌아온 여자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봤는데, 언니, 이건 상황이 전혀 달라. 준서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왜 나를 못 믿어? 격렬한 언쟁 끝에 아리나는 결국 울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관자놀이를 짚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이 정말 최선이었을까? 여동생은 언제나 제게 기둥 같은 존재였고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는데 어머니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의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 동안 저와 아리나는 어머니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저는 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하고 은행에 취직했고 오직 동생의 학업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에 둘만 남았을 때 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티야, 아까 너희 자매 싸우는 소리에 심장이 철렁했단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희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웠어. 특히 너에게는 보호자 역할까지 하게 만들었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런 말 마세요. 전 그냥 가족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의 창백한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카티야, 아리나 결혼 문제 말이다. 네가 왜 걱정하는지 알아. 하지만 때로는 직접 가서 보고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단다. 어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여동생에 대한 제 사랑과 걱정이 오히려 동생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었던 걸까요? 전화로 들은 이야기만으로 판단하기에 한국은 너무나 먼 나라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직접 가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넌 언제나 우리를 위해 희생해 왔잖니. 이번에는 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새로운 걸 경험해보고 오렴. 어떤지 직접 한번 보고할. 이틀 더 병원에 계신 후 어머니의 상태는 안정되어 집으로 돌아와 요양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은행에 휴가를 신청했고 동료인 리자가 제가 없는 동안 어머니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저는 아리나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도착해. 결혼 얘기는 만나서 하자. 미안해. 여동생은 금세 기쁨이 가득 담긴 답장으로 화답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만약 동생이 정말 속고 있는 것이라면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정말 행복한 관계라면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제 마음은
걱정과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민스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은 동생뿐만 아니라 제게도 무언가를 가르쳐 줄지 모른다고. 12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마침내 인천국 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낯선 한글 간판과 바쁘게 스쳐 지나가는 인파 속에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지쳐 있었지만 질서정연한 공항의 모습과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제출하자 직원은 간단한 영어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끝났습니다. 여긴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저는 혼잣말을 하며 공항철도 타는 곳을 찾았습니다. 아리나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 직접 마중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노선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교통카드를 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카드 한 장이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제 편견을 하나씩 깨뜨렸습니다. 고층 빌딩이 가득한 도시의 스카이라인 사이로 푸른 산이 보였고 햇빛 아래 한강은 반짝였습니다.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환승하는 과정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모든 표지판에는 한국어 외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다음 열차의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벨라루스 민스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아리나가 사는 강남으로 가기 위해 저는 2호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터라 열차 안은 비교적 한산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중년 남성이 잠시력에서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았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의 취한 눈은 곧장 저를 향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서툰 영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왔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벨라루스요. 되도록 대화를 줄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말을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벨라루스는 미인이 많기로 유명하지. 당신도 아름답군. 한국에는 왜 왔어? 남자친구는 있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타지에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상황을 눈치챈 듯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리를 옮기려 했지만 남자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딜 가? 얘기 좀 더 하자고. 술 한잔 할래? 그 순간 열차 반대편에서 제복을 입은 지하철 보안관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상황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고 계십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보안관은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태도로 말했습니다. 취객은 더욱 흥분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난 그냥 외국인 친구랑 얘기 좀 하려던 것 뿐이라고. 상황이 악화되자 보안관은 무전기로 신속하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승강장에 이미 경찰관 2명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마음속으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침착하게 취객에게 다가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에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취객이 계속 저항하자 그는 위압적이지 않으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상황을 제압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많이 취하셨습니다. 저희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그의 동료가 취객을 부축해 나가는 동안 그 경찰관은 제게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당신들의 신속한 대응에 놀랐을 뿐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지하철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 물었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을까 두려워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후 민준 씨는 한국의 문화와 예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배려 깊은 태도에 제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오셨다고요? 민스크 사람인가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 친구 준서가 벨라루스 아가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약혼녀의 고향이 민스크라고 말해준 적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 아리나? 민준 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혹시 그분의 언니 되십니까? 준서가 오늘 아리나 씨 언니가 온다고 했었는데 이 우연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 씨는 박준서 씨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아리나는 오늘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에게 준서 씨와 민준 씨를 소개시켜줄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운명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민준 씨의 안내를 받아 우리는 아리나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여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껴안았습니다. 제가 민준 씨를 만난 경위를 듣고 나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언니, 어떻게 이렇게 만나? 내가 오늘 저녁에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아리나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준서 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듬직하고 선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악수를 청하는 그의 진심 어린 미소에 저도 모르게 경계심이 누그러졌습니다. 카티아 씨, 드디어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리나에게서 언니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 부모님께서 식사에 초대하셨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이곳에 온 이상 준서 씨의 가족을 만나는 것이 이번 여행의 목적이었으니까요. 준서 씨의 가족은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환대와 함께 구수한 음식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준서 씨의 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반겨주셨고 아버지는 진심 어린 걱정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식탁에는 불고기, 잡채, 각종 나물과 찌개 등 다양한 전통 한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지만 한 입 맛본 순간 저는 신선한 맛의 향연에 흠뻑 빠졌습니다. 특히 어머님이 직접 담그셨다는 된장찌개는 정말 감탄할 만한 맛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준서 씨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카티아 양, 아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오셨을 겁니다. 저희는 아리나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준서도 책임감 있는 아이니 부디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가식이나 꾸밈이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마음속 의심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서울숲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공원에는 운동을 하거나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몇몇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이 시간에 여자가 혼자 밖에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준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완벽하게 안전한 나라는 아니지만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게 사실입니다. 특히 서울은요.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공원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곳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효율적인 대중교통, 깨끗한 거리, 안전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준서 씨와 그의 가족은 아리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동생을 이 낯선 나라에 평생 살게 해도 정말 괜찮을까? 벨라루스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우리의 고향과 아리나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민준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한 후였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제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재치 있는 대화로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 외에 한국은 카티아 씨가 생각했던 것과 어떤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하지만 아직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는 않네요. 민준 씨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가족이 걸린 문제니까요. 앞으로 며칠 동안 제가 서울 구경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요. 호텔 로비에서 작별 인사를 하며 저는 오늘 하루의 경험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세상과는 정말 다른 곳이었습니다. 저와 아리나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조금씩 이곳의 생활 리듬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리나의 아파트에 머물면서 저는 동생의 일상을 가까이서 관찰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동생의 모습은 활기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유창한 한국어로 통화하는 것을 들을 때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수줍고 조용했던 동생은 온데간데없고 이곳에서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민준 씨가 우리 경복궁이랑 광화문 광장 구경시켜준대. 어제 연락 왔었어. 아리나가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의 이름을 듣자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첫 만남 이후 그는 종종 우리를 찾아와 서울의 여러 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지적인 대화와 배려 깊은 태도는 매번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찰관으로서 그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부드러움과 유머 감각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민준 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를 기다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휴무일이었습니다. 평소에 단정한 제복 대신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를 유심히 뜯어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민준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경복궁은 번화한 서울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우아한 한국 전통 건축물이었습니다. 화려한 단청과 정교한 목조 구조는 주변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민준 씨는 궁궐의 역사와 조선 왕조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한국의 국보급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한국 문화의 귀중한 보물들이죠. 그의 설명은 단순한 관광 가이드가 아니라 자국의 역사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벨라루스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어쩌면 저는 너무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달리느라
정작 제 나라의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간과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는 근처의 전통 한식당에서 다양한 한식과 디저트를 맛보았습니다. 은은한 한식의 향기와 함께 대화는 점차 깊어졌습니다. 카티아 씨는 벨라루스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매니저로 일해요. 개인 대출 부서를 담당하고 있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네요. 그 일을 좋아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내 일을 좋아했던가? 저는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오직 책임감만으로 일을 구해왔을 뿐입니다.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해야만 하는 일에 가까웠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럼 혹시 꿈꿨던 일은 있었나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꿈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가족을 위한 선택을 했고 남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민준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가족의 권유로 경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글쓰기를 계속하며 언젠가 소설을 출판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때로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꿈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웅장한 광화문 광장을 둘러보며 저는 민스크의 작은 아파트를 떠올렸습니다. 그 답답하고 억압적인 공간에서 저는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단 일주일은 지난 10년보다 더 많은 경험을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해질녘 우리는 앤 서울타워로 향했습니다. 저녁 노을 아래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저건 뭐예요? 저는 타워 주변에 무수히 걸려있는 자물쇠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사랑의 자물쇠라고 불러요. 연인들이 자물쇠에 서로의 이름을 적어져 곳에 거는 건데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죠. 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자물쇠에 손을 뻗었습니다. 이 작은 쇠조각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사랑과 약속을 담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조금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는 사랑을 좇을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항상 우선이었고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벨라루스로 돌아가면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민준 씨의 질문이 제 생각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돌아가면 저는 말을 시작했지만 이내 멈칫했습니다. 돌아가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은행으로 출근하고 숨막히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뿐.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지금과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겠죠. 타워에서 내려와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의 표정이 진지하게 바뀌었습니다. 카티아 씨,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에게 끌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리나 씨에게서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해 왔는지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때로는 우리 자신의 행복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런 감정, 이런 상황은 제게 너무나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을 들여다보자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어머니를 돌봐주고 있는 친구 리자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티야, 어머님 상태가 다시 안 좋아지셨어.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어.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다는 소식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당장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알았어, 바로 돌아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병원에 계신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 씨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일단 비행기표부터 알아봅시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 씨는 내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아리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동안에도 그는 제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침착함과 구체적인 도움 덕분에 저는 겨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로비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민준 씨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당신을 지지할 겁니다. 만약 다시 돌아오고 싶다면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조건 없이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제게 전에 없던 위안을 주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 여동생의 결혼에 대한 생각, 그리고 민준 씨에 대한 감정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제 삶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곳에서의 경험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리나가 공항까지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여동생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언니, 나랑 준서 씨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아리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걱정 많이 했어. 하지만 지금은 네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해. 준서 씨는 좋은 사람 같아. 아리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민준 씨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드리는 한국 홍삼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더군요. 그가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남자에 대한 제 특별한 감정을 확신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짧았던 이번 한국 여행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중대한 결정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봐야 할 책임, 여동생의 결혼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어쩌면 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벨라루스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올 때보다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대담한 생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으로 이주해서 사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 이 생각은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비행기가 민스크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민스크의 공기는 서울보다 훨씬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다시 고국의 땅을 밟았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서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이전보다 더 깊은 피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카티야, 돌아왔구나. 아리나는 어떻더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네, 엄마. 아리나는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치의와 상담한 후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심장 기능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었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벨라루스의 의료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의사의 솔직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잠든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준 씨와의 대화, 준서 씨 가족의 따뜻함, 그리고 제가 보았던 모든 가능성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운명의 계시일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어 퇴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한국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아리나의 약혼자인 준서 씨와 그 가족들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의 심장 상태를 고려했을 때 한국에서 치료받는 게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모두 한국으로 이주하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카티야, 무슨 소리니? 우리 집, 내 직장, 모든 게 여기 있잖니.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이번에는 저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엄마, 알아요. 하지만 때로는 변화가 필요해요. 한국에서는 엄마가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저는 국제금융기관에 취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아리나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단지 동생 생각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닌지 확신할 수 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한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삶의 가능성을 봤어요. 그곳이라면 저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의 안부를 물으며 서울에 있는 한 국제금융기관에서 해외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첨부했습니다. 제 이력서를 추천해 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우연한 타이밍에 저는 운명의 힘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제게 새로운 직업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어머니의 상태를 지켜보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와 아리나의 도움을 받아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외국인 거주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 관광 프로그램과 장기 체류 비자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원은 심장병 치료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구나. 어머니는 병원 브로셔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홍삼차를 마시면서요. 저와 어머니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은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제가 또다시 가족을 위해 제 삶을 희생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카티야, 네가 엄마 때문에 또다시 네 인생을 포기하는 건 원치 않는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요. 이건 제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쩌면 제게 소중한 사람도 그곳에 있을지 모르고요.
어머니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 경찰관 말이구나. 이름이 민준이라고 했지. 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렴. 네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단다. 결정이 내려지자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민준 씨가 추천해준 국제금융기관은 제 이력서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놀랍게도 면접 기회를 얻었고 그들은 저의 벨라루스 및 동유럽 시장 경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면접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낯선 영어로 진행되었지만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이해와 열정을 진심으로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2주 후 좋은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서울지사의 동유럽 비즈니스 담당 매니저로 채용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아리나와 통화했습니다. 여동생은 흥분해서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언니, 우리가 다시 함께 살게 된다니 믿을 수가 없어. 아리나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내 결혼 준비도 도와줄 수 있겠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날 민스크를 떠나는 아쉬움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에 비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결정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 아리나와 준서 씨 그리고 민준 씨가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다시 마주한 순간 제 심장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는 저의 귀환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최고 수준의 심장 전문의가 어머니의 상태를 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언어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병원의 국제환자지원센터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저보다 더 빨리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병원 근처 공원에서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한국 노인분들과 친구가 되어 매일 아침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의사도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직장 환경에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동료들의 배려와 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씩 장애물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특히 벨라루스 및 동유럽 국가와의 금융 거래를 담당하게 되면서 제 경험과 지식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주말마다 우리는 함께 서울의 숨겨진 명소들을 탐험했고 때로는 그가 쓴 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몇 마디 러시아어를 알려주었습니다.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리나와 준서 씨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전통과 서양 스타일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결혼식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하객석에 앉아 행복에 겨운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아한 한복을 입은 아리나는 마치 동화 속 공주 같았습니다. 내 작은 딸 정말 예쁘구나.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눈에 띄게 건강해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번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결혼식장을 둘러보니 이제는 저의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준서 씨의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민준 씨.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피로연 중에 민준 씨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가만히 잡고 정원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그는 작은 상자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청혼은 아니에요. 그냥 약속입니다.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민준 씨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솔했습니다. 저는 감동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여동생의 행복, 그리고 제 자신의 사랑까지.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온 가족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희생만이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용기 또한 사랑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을.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낯선 타국이 아니라고. 그 후 6개월,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요?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와 저의 관계는 지난 몇 달간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그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화를 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설레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답장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저녁 7시에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봐요. 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제 들뜬 모습을 눈치채고는 혹시 청혼 반지라도 받는 거냐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부인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가능성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알게 된 지 거의 1년. 그의 친절함, 지성,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은 저를 깊이 매료시켰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저는 전에 없던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제 꿈을 좇도록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료 관련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어릴 적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의학에 대한 꿈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함께 서울 구석구석을 탐험했습니다. 활기찬 남대문 시장에서부터 조용한 서울 근교까지 각각의 여행은 제게 이 도시의 새로운 면모를 열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은 더 이상 낯선 타국이 아니라 저의 진정한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는데 어머니는 제 기분을 단번에 알아차리셨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벨라루스에 계실 때보다 훨씬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뺨에는 혈색이 돌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들떠 보이는구나.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와 약속이 있어서요. 저는 쑥스럽게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무슨 얘긴지 짐작이 가는구나. 어머니가 윙크를 했습니다. 기억하렴 그가 어떤 제안을 하든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야 한다는 걸. 고심해서 고른 드레스를 입고 저는 저녁 7시 정각에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민준 씨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격식 있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붉은 장미 한 송이와 작은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말 청혼일까?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민준 씨가 일어나 제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일, 가족, 그리고 최근에 본 영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 씨가 꽤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따금씩 작은 상자를 향했습니다. 디저트가 나온 후 민준 씨는 심호흡을 하고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카티야,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저는 당신이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그다음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고 동시에 너무 빨리 찾아온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무한한 행복감이 마음속에서 차올랐습니다. 입술이 열리고 네, 그럴게요 라고 말하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리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겠지만 직감적으로 이 전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안해요. 잠깐 전화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민준 씨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아리나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야. 위독하시대.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대요. 병원에 계신데요. 위독하시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 씨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반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요. 걱정 말아요. 대답은 기다릴 수 있으니까. 병원으로 가는 길에 민준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없이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셔속은 온통 걱정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의 건강검진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는데 왜 갑자기 악화되신 걸까? 제가 제 행복에 취해 어머니의 건강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닐까? 병원 복도의 불빛은 차갑고 눈부셨습니다. 아리나와 준서 씨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급성 신부전이래요. 아리나가 흐느꼈습니다. 지금 응급처치 중이세요. 그 후 몇 시간은 악몽 같았습니다. 우리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민준 씨는 내내 제 곁을 지켜주었지만 제 생각은 먼 곳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만약 어머니를 잃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온 목적이 이게 아니었는데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심장 판막 교체 수술이 시급합니다. 연세와 현재 몸 상태를 고려했을 때 위험 부담이 큰 수술입니다. 성공률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60% 정도입니다. 의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상태는 계속 악화될 뿐입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수많은 튜브를 꽂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자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 결정은 너무나 중대했습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의사에게 말하고 민준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미안해요. 어젯밤 일은. 그가 제 말을 막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이에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 씨는 제 곁에 있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수술의 위험은 너무 컸지만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도 문제였습니다. 제 직장에 보험이 있었지만 이렇게 큰 수술 비용은 보장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마음속 깊은 곳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온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벨라루스에 계속 계셨더라면 더 안전하셨을까? 나의 이기적인 결정이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닐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후 저는 이른 아침 병원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깨어 계셨습니다. 비록 쇠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카티야, 어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의사 선생님과 얘기했다. 나 수술 받고 싶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위험이 너무 커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거나 차라리 벨라루스로 돌아가는 건 어때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보낸 하루하루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단다. 너와 아리나가 사랑을 찾는 걸 봤으니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괜찮을 거예요. 수술비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병실을 나온 후 저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한국에서 일한 기간이 짧아 승인 한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벨라루스에 있는 집을 파는 것까지 고려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민준 씨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고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준서 씨와 얘기했어요.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심장외과 의사인 친구가 있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 친구가 수술을 집도해주고 비용도 대폭 할인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준서 씨 아버님이 병원 이사회 멤버신데 특별 지원 기금을 마련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한국에서는 가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카티아 씨, 민준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아리나 씨, 그리고 어머님은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예요. 당신 혼자 이 일을 겪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민준 씨의 품에 안겨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런 조건 없는 사랑과 지지는 제가 감히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술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민준 씨는 매일 찾아와 음식과 책, 그리고 끝없는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아리나와 준서 씨도 교대로 와서 어머니가 혼자 계시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지혜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카티야, 내일 결과가 어떻게 되든 엄마는 네가 한국에 온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와 아리나가 사랑을 찾는 걸 봤으니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준이가 청혼했지?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다 안단다. 그래서 대답은 했니? 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지교, 하렴. 어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야.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너는 너 자신의 삶과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해. 다음날 수술은 6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내내 제 곁에서 손을 잡고 말없이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수술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강한 분이시네요. 곧 회복하실 겁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행히 민준 씨가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감사함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날 밤 병원 근처 작은 공원에서 저는 민준 씨에게 청혼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제 대답은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이번 위기는 제게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 반지를 꺼내 제 손가락에 소중하게 끼워주었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할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도전을 함께 헤쳐나가요. 밤하늘 아래 우리는 평생을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집이란 장소가 아니라 소속감이라는 것을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이라는 것을 민스크에서 서울로, 의심에서 수용으로, 책임감에서 사랑으로. 저의 여정은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로 가득했지만 그 모든 발걸음은 저를 더 나은 곳으로, 더 나은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의 햇살 아래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속에서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모험은 자신의 행복을 좇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용기는 자신에게 사랑받을 자격을 허락하는 것이라는 것을. 결혼식의 흥분이 가라앉고 새로운 삶이 서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어머니와 아리나의 집에서 멀지 않은 한강변의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아파트는 크지 않았지만 강이 보이는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꿈꾸던 집이야. 이사 온 첫날 제가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야. 결혼 후 첫 해는 적응과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 달콤하면서도 도전적인 일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의 직설적인 벨라루스식 표현 방식에 적응해야 했고 저는 한국 사람들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에둘러 말하는 소통 방식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괜찮다가 때로는 별로 좋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민준 씨가 한 번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나쁘지 않다고 말하면 그건 보통 아주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문화적 차이는 종종 재미있는 오해를 낳았지만 우리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오해 뒤에 이어지는 소통은 우리를 서로의 세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3개월 후 저는 직업 전환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의료 서비스에 열정은 있지만 정식 의료 배경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다문화 의료 과정을 개설한 것이었습니다. 2년 과정이니 프로그램은 자격증을 갖춘 의료 통역사 및 문화 코디네이터를 양성하여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에서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당신 지원해야 해요. 민준 씨는 망설임 없이 저를 격려했습니다. 이건 당신의 열정과 전문성에 딱 맞는 일이에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저는 성공적으로 합격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금융업에서 계속 일하면서 저녁과 주말 시간을 이용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병원에서 인턴십을 하며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환자들이 의사와 소통하는 것을 도울 때마다 모든 피로는 보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온 한 환자가 제게 말했어요. 당신은 그냥 의사의 말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번역해주고 있다고. 타지에서 아플 때 모국어를 듣는 것만큼 위안이 되는 것은 없다고요. 이런 순간들은 제가 이 길이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민준 씨의 경력에도 새로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첫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한국의 민속 설화와 현대적인 사랑 이야기를 결합한 작품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소설은 한국에서 인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생각해봐요. 그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내 책이 당신의 나라에서 익히게 될 줄이야. 세상은 정말 좁네요. 작가로서 행복해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격려 속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계속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지역의 외국인 노인 클럽에 가입하여 전 세계에서 온 은퇴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셨습니다. 심지어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셨습니다. 진도는 느렸지만 그 과정을 즐기셨습니다.
있잖니, 어제는 시장에 혼자 가서 상인들과 전부 한국말로 흥정했단다.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다들 내 억양이 귀엽다고 하더구나. 아리나와 준서 씨도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와 어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모가 된다니 믿을 수가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되는구나. 어머니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손주를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닌. 임신 기간 동안 아리나는 그 어느 때보다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교대로 그녀를 돌보고 산부인과 검진에 함께 가고 아기용품을 준비했습니다. 한국과 벨라루스의 두 가지 육가 전통은 종종 우리 대화에서 충돌하며 웃음과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임신한 여자가 공포 영화를 보면 안 된다고 믿는단다. 그러면 아이가 겁이 많아진대. 어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신한 여자가 가위를 쓰면 안 된다고 믿어요. 그러면 아이에게 결함이 생긴다고. 준서 씨의 어머니도 진지하게 응수했습니다. 아리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저 미소 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아이는 두 문화의 축복을 모두 받은 가장 잘 보호받는 아기가 될 것 같아요. 이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나날 속에서 저는 종종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와 저도 아이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1, 2년 더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의료 연수가 끝나면 고려해 보기로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아요. 민준 씨는 항상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먼저 당신의 직업적인 꿈을 이루세요. 그의 이해와 지지는 제가 운명에 의해 그의 곁으로 오게 된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기념일 2달 전 저는 특별한 서프라이즈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서울의 한 유명 병원 지역사회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합격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제 근무로 제가 여가 시간을 활용해 의료 관련 일에 참여하고 어릴 적 포기했던 의학에 대한 꿈과 다시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보세요. 민준 씨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항상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쩌면 당신은 정말로 의학의 꿈을 다시 이룰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의 말에 어쩌면 정말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1주년 기념일에 민준 씨는 저를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한강변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가 같은 테이블에 앉았을 때 주변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오늘 제가 여기서 당신에게 거의 청혼할 뻔했죠. 민준 씨가 회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다 전화 때문에 중단됐지만요. 운명에는 그 나름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고 덕분에 우리 감정이 더 단단해졌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강물에 비쳐 마치 별들이 세상에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르게 선택할 건가요? 민준 씨가 문득 물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모든 어려움과 불확실성에 직면해야 한다는 걸 알았더라도 저는 여전히 한국에 오기를, 당신을 만나기를, 이 모든 것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는 저를 끌어안고 미소 지으며 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당신이 제게 와줘서 제가 정말 운이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리나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어 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경로를 바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준서 씨는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옆에서 조용히 앉아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상이라고는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준서 씨가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우리는 분만실 앞에서 교대로 기다렸습니다. 민준 씨는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왔고 어머니는 아기 담요를 쉬지 않고 짰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최근에 배운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새벽 3시 17분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병원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가 나와 건강한 남자아이며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을 때 저는 지쳤지만 행복한 표정으로 작은 아기를 안고 있는 아리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와서 당신 조카 좀 봐.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하일이에요. 벨라루스 이름이면서도 한국적인 느낌이 나도록 우리가 결정했어요. 제가 이 새로운 생명을 조심스럽게 안았을 때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마음속에서 차올랐습니다. 이 작은 생명은 두 문화, 두 역사를 연결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에 온 걸 환영해 미하일, 제가 속삭였습니다. 너는 지구 반바퀴를 아우르는 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아주 특별한 가족을 가졌단다. 그 순간 서울의 한 병원에 서서 벨라루스와 한국의 피가 섞인 아기를 안고 저는 깊은 완전함을 느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종종 그것은 더 좋은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이른 아침 집에 도착했을 때 여명이 창문을 통해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소파에 기대 앉아 평화로운 순간을 즐겼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그가 제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생명의 경이로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리나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게 설득하러 한국에 왔는데 이제는 제가 한국 남자와 결혼했고 온 가족이 여기에 와 있고 심지어 한국에서 태어난 조카까지 생겼네요.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결정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여동생의 결혼을 막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날 저는 제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의심에서 이해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책임감에서 사랑으로. 제 마음은 지리적인 거리보다 훨씬 더 먼 여정을 거쳤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민준 씨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사랑의 가능성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제 꿈을 좇도록 지지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는 제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의 영광이죠.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때 낯설었던 이 도시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저와 민준 씨 그리고 우리 가족은 계속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문화를 초월한 사랑 이야기, 용기와 성장의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집을 찾아가는 이야기.